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셨나요? 네, 이렇게 투데이 리듬을 잡스로,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네, 투데이 예. 잡스입니다. 2달 하면 이독실만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네, 뭐 아이샤인 박사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아, 그러네요. 네. 무언가 네. 해봐야 되네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고민들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뭘 바꾸지 않으면서 내일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네. 어리석은 일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독실 선생님처럼 이게 리듬을 좀 타보든지 네. 아니면 심리학 연구를 하시든지 뭐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안 달라지더라도 네. 그렇게 노력한 자신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좋습니다. 듭니다. 예. 네. 자,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진짜 심지어거리가 너무 뭐 법 얘기가 오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가이드가 계시니까 뉴스는 법이다.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데이 잡스 3.0 진행하면서 야, 이렇게 법이 재밌는 거였다고 놀라거든요. 오.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순서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이 자랑하는 우리 뇌색 요정. 과연 뇌가 어떤 색깔일까 궁금하기도 한 우리 이데일리의 김성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뇌색 요정. 아, 뇌가 섹시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 내가 섹시한데 그 색깔이 어떻길래 섹시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색깔이시죠? 파란색이 아닐까 싶어요. 네. 또 그 농담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또 아바타 파란색인데요? 좋아하거든요. 아. 네, 푸릇푸릇한 느낌.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네.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누구랑 연결돼 있나요? 약간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가끔 링크가 되고 있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좀 생각이 외계 듭니다. 플러스 2이었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외계 플러스 1, 2. 예. 근데 김성훈 기자님 날씨가 요즘 네. 진짜 너무너무 사우나 같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저 숨 쉬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어떨 때. 근데 이렇게 덥하고 습하고 이런 날도 운동하시나요? 아,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러서면 안 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옷가게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살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다.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너무 시원하다 하는데 딱 5분 지나면 또 덥습니다. 네, 그만큼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는 얘기인데 사실 땀 흘리러 가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디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하루아침에 또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바뀌는 걸 주저하면 언제 바뀌겠습니까? 네. 하루하루 네. 빌드업하는 마음가짐으로 네. 더워도 비가 와도 네. 네,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가는 방향으로 네. 김성훈 기자님 언론인인 줄 알았는데 체육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예, 예. 포기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루하루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만큼 운동만큼 더 진심인 게 바로 우리 빅데이터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오늘의 빅데이터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전장현 만만치 시위부터 않은데요. 시작을 네. 하네요. 전장현 네. 시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른바 전장연이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고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에 중단을 했었는데 28일 만에 재개가 된 거고요. 시위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요? 전장현 측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지난달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좀 시위를 제기를 한 건데요.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시위를 이어갈 예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지금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스크린 도어 앞에 이제 경찰들이 배치가 되면서 약간 대치 국면이 갔었었는데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요. 지하철 5호선 양방향 운행이 1시간 정도 지연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전장현 관계자 28명을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쉬었다가 다시 재개한 게 5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이런 이유잖아요. 대통령 후보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 대답해 주십시오. 네. 언제까지는 쉬겠습니다. 또 쉬었다가 대답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재개하고 이제 이런 일의 반복인 건데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3월이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잠깐 파견을 나가서 2달 정도 있다가 왔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실제로 이제 전장현을 만나서 의견 청취를 하고 전장현의 주장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약간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당시 전장현 측에서도 지하철 시위는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전달을 했었거든요. 당시 더불어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준석 국민의힘 네. 대표가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역 시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점입니다.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서울 시민들이 장애인 투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 왜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혀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례적으로 좀 강도 높은 지적을 네.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같은 당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예. 실제로 이제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장애인이시잖아요, 또. 사죄를 하면서 이제 당내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때 파견만 나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8월이 됐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족하게나마 그때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멀어져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좀 어느 정도 우리의 주장하는 내용이 좀 관철됐으면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4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여가 지난 가까이도 여전히 뭐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또다시 이런 시위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주장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은 장애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시설에만 예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섞여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달라는 건데 네. 사실 이분들의 기준에 보면 그런 예산이 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전장현과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는 네. 빅데이터가 엄청 이게 많이 잡혔어요. 아마 이분들이 거의 이 요구를 20여 년간 해오셨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이 시위를 지금 어쨌든 경찰이나 교통공사에서는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법? 여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아. 사실 이따가도 저희가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불법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실제 네. 법원에서의 판결도 보면 실제로 뭐 어떤 규정된 걸 넘어가는 순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에 이제 보장되어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선을 지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법 합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올해 들어서 5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네. 빨리 하고 끝내든가 해야지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시위를 중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을 위한 어떤 배려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반복했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위들을 자발적으로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게 4호선에서 하다가 네. 또 5호선으로 옮겼다가 심지어는 전장현의 저 대표님은 테러 시도를 받은 적도 있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들의 주장에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 시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집시법 상에서 이 지하철역이 신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하철 자체가 이제 집시법상 장소로서 신고되지 않는 아예 안 장소이기 되는 때문입니다. 거구나. 그래서 예. 경찰도 사실은 이 해당 집회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이유긴 한데 아. 저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 집회가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여부를 떠나서 왜 이런 집회가 올해만 들어서 5번이나 열렸는지 그렇죠. 그리고 막 철창을 막 가지고 와서 지하철에 타고 내리는 이런 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장애인분들 그분들한테 하시기에. 정말 네.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좀 더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저도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출근길이 너무 막히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관용의 자세 또 배려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번 기회 통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회사 사장님들 그리고 네. 업주님들 요걸로 조금 늦은 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왜 늦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일이 있어서 늦었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네. 라고 좀
아량하는 자세, 네. 아량의 자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는 그 똘레랑스가 이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이렇게 시위해서 자전거 타고 지하철 안 돼가지고 가도. 예. 네, 네. 그럼 그래도 그거는 서로 1시간씩 2시간씩 늦어도 서로 그쵸.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다 같이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집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합법이고 이건 불법이라 이렇게 칼같이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엔 법원이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큰 피해가 아니라면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로 들어가서 실제 위법이 아닌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위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건 불법 시위야, 이건 위법성이 있어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 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BTS 병역.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뜨거운 핫 키워드 두 개가 붙었네요. 그러네요. 방탄소년단에다가 병역이라니. 예. 아, 기우기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제가 인수위원회 있을 때 저 두 가지 이슈를 제가 어머. 기사를 많이 썼었던 기억이 핫한 남자였군요. 네.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문화분과에 있었거든요. 네. 예. 두 개가 딱 저게 두 개가 딱 걸려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 기억을 반추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아, 네.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군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이 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군에 가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지난 1일 어제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군의 5대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또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군면제를 비롯한 병역 특례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 한 번 더 확인을 한 건데요. 대신에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BTS를 좋아하는 아미들이나 팬들은 사실 임윤찬 씨처럼 네. 국제 콩쿠르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병역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국제 콩쿠르 입상한 것도 진짜 힘들지만 사실 BTS처럼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게 무슨 상 받는 것도 없지만 되게 힘든 일인데. 그 일종의 제 생각인데 네. 국제 콩쿠르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컴피티션이잖아요. 근데 네. 경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T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연이 없어서일까? 저도 굉장히 사실 궁금했어요. 저도 귀가 얇다 보니까 국방부 얘기를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또 맞는 거예요. 합당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기자님 한번 계속 전해주시죠. 사실 이 병역법에 따르면 본인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순수 지금 문화예술 김성기 분야, 넘겼어요. 순수 예.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뭐 음악인이라던가 예. 체육인들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신력 있는 국제 콩쿠르라던가 대회에 나가면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4살, 15살에도 군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BTS 같은 경우에는 뭐 빌보드라던가 예. 그래미라던가 뭐 다수의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받았고 실제로 훈장까지도 받았는데 네. 훈장 공로를 인정받은 수여자가 뭐 군대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 실제로 이제 뭐 대중음악계라던가 음악 컨텐츠 협회 같은 곳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방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제 BTS 병역법이라고 해서 대중문화 예술인이지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네. 군 면제나 특례 방안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안이 지난해 11월부터 물꼬를 텄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뭐 진척을 이뤄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이브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 그때 막 면제 되나 보다 뭐 네네. 이랬었잖아요. 방시혁 대표를 막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 청취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언론 보도로서는 병역특례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그런 취지의 방문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뭐 의견이나 고충을 들으러 방문한 자리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었냐면 이런 가시적인 좀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지난해 11월 촉발이 됐던 BTS 병역법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좀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지금 5개월, 뭐 6개월 가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어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면? 들어보면은
사실상 병역 특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이제 우리들 예전에 알고 있던 연예 병사라던가 네. 아니면 뭐 지금 상무 국군 체육부대 상무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모델을 좀 그리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BTS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탤런트들은 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절충안을 찾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미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한대요. 이름이 암인데도요. 네. 네. 아, 왜 그러냐면 이 병역과 관련돼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갔다 오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이용한다라고 네, 네. 하는 시각 때문에 네. 자꾸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문화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렇죠. 네. 네. 클래식도 그때는 대중문화였을 거 아니에요. 뭐 15세기, 16세기였을 때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군대를 다녀와서 네. 뭐 군 병역의 의무를 해결한 사람인데 사실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지 않은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 10수년이 흐른 저 같은 사람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관용적인 자세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이슈가 맞다, 어느 논쟁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신중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 대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렇게 세계적인 꼭 군대를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다녀오신 분들은 또 그럼 나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칙을 훼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칙은 논의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니까요. 네. 민감하니까 또 이 말 저 말 자꾸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후 위기. 예. 저는 사실은 BTS 병역에 대해서 보다도 네. 말을 아낀 이유는 이 기후기가 아.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제가 말을 아낄게요. 기후 위기. 자, 우선 김성훈 기자님 내용 좀 전해주세요. 두 가지 사실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게 참 오묘합니다.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맥에서 네. 인기 탐방로가 속속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네.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탐방객의 안전을 더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때문에 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달 31일 알프스 최고 인기 봉우리인 마터호른과 몽블랑 이 통로를 통제를 했는데요. 네. 이 알프스 산맥을 관할하는 가이드 협회, 이 가이드 분들은 사실은 이 산 등정을 도와주는 게 아주 큰 일이잖아요. 어떤 자신의 직업 수단이고. 근데 코로나19 봉쇄에 이어서 또 다른 타격이 일어났다면서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벌써부터 이제 그 등산을 한 등산객 줄어들고 있고 보통은 8월 정도가 되면은 입산이 통제가 되는데 6월부터 이 통제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더니 7월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는 네. 이 녹는 이 빙하를 보기 네. 위해서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걸 또 보러 괜찮은 거 네, 위험하지 네, 네. 않을까요? 멀리서 보겠죠? 네, 지난달에 사흘 동안 단 네. 3일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얼음의 양이 18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안으로 봐도 얼음이 녹아내리는 게 눈에 보이는 보여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냐면 올림픽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좀 상상이 안 가네요. 상상이 안 될 너무 많다 정도고 보니까. 실제로 네.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 관광객들이 서 있으면 그 빙하가 툭툭 떨어집니다. 녹아서. 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 유독 많이 내리는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내리는 빙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그린란드에 엄청 몰려들고 있고 코로나19 수준보다도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대한 이게 유머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는 사실은 아이스가 없고 그린란드는 실제로 그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다 보면 그린란드가 다시 진짜 그린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네요, 이거는 위험할 진짜.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스위스가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되는 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 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불안한데 네. 집에 가면 또 배달 쓰레기가 이만큼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나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 제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내 생업에 대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냥 너무 위험함을 위험하다. 넘어서 네. 이거는 인류 전체의 위기다. 그래서 지금 IPCC 보고서를 통해서 네.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영국 산업혁명이라고는 이야기하면 1800년대를 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도 정도 온도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걸 원래 2도 이내로 제한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안타깝게도 되먹임이 그 피드백이 네.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라 포지티브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원래 흰색이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흰색이 있을 땐 태양광을 반사를 하니까 네.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오, 근데 네.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면 이게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2도를 넘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기후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2도를 1.5도로 줄였습니다. 네. 지금 이미 1도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0.5도만 올라가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몰도바인가 어디 그 섬에서는 이렇게 막 침수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서 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섬이 사라질 수 있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적다라는 것과 또 하나 정말 요즘 저를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게 네. 에너지 부분이에요. 원래 지금 대체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서 네. 석유, 석탄 발전은 당연히 좀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도 줄이고 탈원전까지가 이제 세계적인 기조로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들이 기후가 변하니까 원래 북유럽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풍력 발전소들이 쫙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기후가 바뀌니까 거기서 안정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과연 가능할까?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맞아요.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갖고 이제 목줄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게 그 유럽에서 원전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했었던 독일조차도 탈원전 네. 과연 가능할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유지한다고 하는 거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건 2030년부터 50년 정도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에서 30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발전소는 더 지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도 심지어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끝이 뻔히 보이는 그 절벽으로 계속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가는 쥐들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저는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또 임팩트 있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마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미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뉴스룸이라는 미드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제 기후학자를 불러서 보고서를 쓴 내용을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은 이대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죽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실제로 드라마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노력하면 조금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죽어요. 라는 드라마 대사가 되게 짧은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너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사실은 약간 좀 염세적인 학자들은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뭐 우스갯소리로 막 밥 먹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소고기부터 끊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당장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지구 온난화, 기후 네. 변화를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사소한 것이라도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도요. 네. 좀 불편해도 없을 때도 다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랄까 찬물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전에 독실 씨가 변호사님 네. 장미 변호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화요일은 장미요일이에요. 장미가 오신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네. 장미가 다가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단 코로나도 심해지고 이래서 좀 잡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랑 가는 게 제가 힐링하는 시간은 아닌 것 절대 같더라고요. 예, 절대 아니죠. 전 그 중노동이 시간. 아이가 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직 잘 못 볼 필요해요. 겁니다. 시사에 관심이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만의 뭐 휴가법 이렇게 하면 제가 만화책을 정말 좋아해요. 오. 예, 제가 한 대학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해서 뭐 대단히 많이 읽는다고 보긴 어려운데 좀 명랑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애가 학원물. 뭐예요?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뭐가요? 제가 돌격 크로마티고교 뭐 이런 명랑물을 좋아합니다. 그게 보면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나중 탁구부류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명랑 만화. 그리고 좀 엽기 이런 것도 좀 스며들어 있는 그런 만화를 그 보면서 코드가. 스트레스를 풉니다. 잠시 피디님 저희 오늘 그냥 만화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얘기 그 안 하고? 작정하고 하면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만화 얘기 싶은데, 그죠? 네. 왜냐면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변호사님이 그러시군요. 보는 만화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우, 그쵸. 막 설레고 있었다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네. 만화방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 만화책을 들고 찻집으로 가고 카페로 가는 휴가를 네. 즐깁니다. 여기 신촌에 가면은 예쁜 만화방이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카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편안하게 이렇게 요즘 진화하고 있어요. 어. 네, 제가 이제 저희 삼촌이 만화방을 옛날에 하셨어. 오. 저는 원 없이 봤거든요 어릴 때. 와, 너무 왠지 행복하셨겠다. 저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수저였어요. 그렇죠. 완전 금수저죠. 부자는 아닌데 삼촌이 만화방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최고의 휴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저도 합니다. 듣고 나니까 책과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휴가는 책과 책이 둘러싸여 있었어. 어떤 만화책. 책이었는데 얘기하기도 이나중 좋고. 탁구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휴가는 즐길 때 즐기시더라도 우리 법알 못들에게 좀 친절한 법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걸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첫 번째 주제부터가 좀 법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대기실에서도 좀 이거저거 여쭤봤었는데 오늘 아주 날씨처럼 뜨거운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소신껏 이제 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토이 유희열 씨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했었고 좀 많은 분들이 어떤 가수 좋아해라고 하면은 뭐 김동률, 토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런 표절 논란이 끝없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어지더라고요. 계속 나와가지고 어떤 토이 팬들 저랑 같은 나이를 공유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에서 듣는 노래는 다 토이 노래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상심이 좀 큰 상황인 겁니다. 아마 변호사님도 좀 좋아하셨죠? 저 좋아했고 노래 방에서도 사실 많이 불렀고요. 노래방 노래방. 아, 네, 노래 만화방도 가셨고. 네. 네. 한때 일단 뭐 많이 듣는 노래 그리고 한 20대쯤에 좀 집중적으로 들었던 가수 이런 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저도 댓글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아니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시기가 날아간 것 같다. 그 배신감을 내가 좀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되게 유사하게 베낀 노래라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법적으로 짚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노래는 나의 맞아요. 시간인데 누가 내 시간을 베낀 것 같은 내가 남의 그렇죠. 거를 훔쳐온 것 같은 네. 내 추억이 나도 그죠? 떳떳하지 못한 네, 것 같은 느낌? 그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거리를 지나다 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면 그 당시 내가 다니던 그 거리들이 생각이 났어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제 더딥혀지는 거죠. 듣자마자 이거 표절일 시기가 있었지 표절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는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여전히 아름다운지 부르면서 아. 울었던 기억이 그러세요. 아직도 저 아직 그 버스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여전히 왜 아름다운지 오셨습니까? 비밀이에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대표해서랑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네. 곡이 워낙에. 김현우 씨 얼굴도 모르고 맞아. 들었던 얼굴이 없는 없는 가수. 가수였으니까 예.
연식이 나오는데 유희열 씨 곡이 아주 사적인 밤이랑 네. 사카모토 유이치의 아쿠아가 이제 네. 표절 논란이 있었던 건데 혹시 네. 두 곡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비교하는 이런 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 그래요? 특히 주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유사하다고 지목되는 그 소절을 딱 심지어 덧씌워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네티즌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 제가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이 네. 박자나 템포나 리듬이나 선율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표절 아니냐, 이거 베낀 거 아니냐, 이거 원작자한테 동의는 구한 거냐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희열 씨도 유사성을 인정했잖아요. 네. 우리 유치 사카모토도 근데 문제는 안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만든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향유하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아니 원작자라고 하고 본인이 좀 뭐 천재 작곡가 이런 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늦게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게 한 네티즌이 본인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가 6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해요.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거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곡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의혹이 커지니까 이 제작자 측에서 이 안테나 콘텐츠 그 측에서 이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직접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해봐 주십시오. 원곡자시고 원작자시니까 했는데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 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뭔가 면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궁금해했던 건데 원작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선뜻 와닿는 사과의 방식, 인정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누군가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를 몇몇 살펴보면 비슷하긴 하다. 라는 걸 사실상 원작자가 인정을 인정한 한 거 거라고.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보면. 법적인 부분은 또 다른 그렇죠. 단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절에 관해서 좀 분노하는 것들은 꼭 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그런 것 거라서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네. 해요. 법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있는가. 이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곡을 음.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희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사랑했는데 네. 그 사랑을 배신당한 거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제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는 저 표절하면 생각나는 게 핑크퐁. 아, 네. 아기상어. 아기상어. 네. 아기상어가 그 북미 지역의 민요의 맞습니다. 멜로디를 만든 거라면서요, 아기상어가. 네. 그래요? 그래서 또 굉장히 이거 크게 있잖아요. 소송전으로 비화가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작곡가였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되는데 그 전통 민요로 자기가 몇 년 전에 곡을 만들었다. 근데 아기상어가 이걸 베낀 거다. 그래서 재판을 했던 걸로 제가 재판했고요. 기억이 나는 1심에서 결론은 표절 아니다 네. 였어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표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여러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유희열 사건 이후에도 모 가수가 굉장히 뭐 일본의 어느 밴드 음악을 밝혔다든지 네. 뭐 미국의 뭐 어떤 그 그룹의 뭐 음악을 차용했다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실제로는 이거 표절곡이다라고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사도 다 나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MC 몽이 너에게 쓰는 편지라는 너무 좋아했는데 저거. 예, 이게 가사도 서정적이고요. 앞에는 랩 부분으로 되지만 뒤에는 또 린 씨가 노래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상당히 멜로디하고 이 네. 랩이 너무 절묘하게 이 어우러진 곡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표절 시비가 불거졌고요. 원곡이라고 했던 건 그 그룹 더더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더더의 이추유 나나나 나나나 제가 이게 재현하고 싶지만 네, 저는 그런 탤런트가 없어서. 아 그런 그 구절 왜냐면 제가 굳이 이 노래 구절을 노래를 못하는데 불러드린 건 이 구절이 문제가 됐어요. 아. 이 구절 앞에는 랩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랩은 형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냥 속사포처럼 그냥 단어 같은 걸 나열하는 형식인데 뒤에 이 선율과 관련해서 표절이 인정된 거의 유일한
한국 곡이에요. 더더 한국에서. 이큐는 그 제 기억이 맞다면 광고 음악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광고로도 사용이 됐고 많은 이 뭐 순위 차트 위에도 올라갔어서 맞아요. 이거는 공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였을 거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 원이라고 네. 했고요. 이 판결 이후에 원곡자로는 원래 그 MC몽의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과 원고였던 문제 제기를 한 이 더더 측의 작곡가 동명으로 그러니까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작권료도 아마 배분 그런 문제 때문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C몽의 그 앨범이 정말 대박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MC몽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히트 칠 때 나온 노래이기 아,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료나 이런 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예. 딱 한 건이 인정됐다는 거는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표절 시비와 표절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인정되는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노래 한 곡이 문제가 돼서 1, 2심 패소를 했어요. 네. 이 가수가. 근데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이 되고 이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표절 아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법원이 표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저작권법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죠.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판례로서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남의 저작물,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 딱 녹아져 있는 창작물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저작물을 사용해서 수익 활동을 그렇죠. 했다라는 거, 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유사성,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실질적인 유사성.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대중가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 내렸는가를 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노래에서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리듬이다. 이 선율이다라고 법원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율이란 게 괄호하고 클리셰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 흔히 듣는 어떤 그런 선율들, 뻔한, 네, 그건 전개. 아닌 경우여야 하고 아. 또 아. 이 가락을 중심으로 보되 대비되는 여러 잣대들이 있습니다. 리듬이 유사하거나 화성이 유사하거나 박자, 템포. 그리고 보통은 인터넷상에서 4절 이상이면 표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맞아요.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적, 양적으로 유사 정도가 큰 경우. 많이 베꼈냐? 적게 한 베꼈냐? 2마디냐? 뭐 이런 차이라는 거죠. 똑같이 베꼈냐? 비슷하게 베꼈냐? 이런 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들도 음악 전문가는 아니고요. 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감정을 받는다 할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창작물이라는 게 워낙에 오마주라는 것도 있고요. 영화에는 그쵸? 패러디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유희열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레퍼런스를 참조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워낙에 좋아하는 작곡가고 음악가라서 오랜 기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이게 축적이 돼서 내 창작물로 좀 발현이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곡이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곡들이 맞습니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네. 해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틀즈도 한번 이거 미국의 여성 그룹 노래를 좀 베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뭐 빌보드에 굉장히 상위에 랭킹가 됐던 노래도 이거 표절이다라고 미국에서도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묻자르듯이 딱 결정내는 게 그래서 이런 선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독실 씨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놀다가 나 있잖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러면서 원작자한테 얘기할 때 있거든요. 내가 해준 거잖아. 아침에 이렇게. 근데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누나 그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런 떡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가수분들을 보면 아 제가 한 10점도 감동을 한다면 그분은 한 3, 40 감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출연료가 입금이 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 나보다 저분들은 노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작곡을 한 유희열 씨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은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그럴 개연성도 있겠다. 굳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이치 사카모토도 이제 본인의 입장문을 보면 나 또한 뭐 핸델 그리고 드뷔시 같은 작곡가 정말 이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영향력을 받았고 심지어 몇몇 곡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나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창작자로서는 이 창작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낸 게 아닌가 이해가 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이제 독실 씨 예를 들었던 게 원작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내가 해준 거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판사님들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음악 전문가라고 해도 보통 사람의 귀에 비슷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맞습니다. 판사님이 사실 공부하던 시절에 항상 그런 네. 대중음악을 듣던 분인지 아니면 나는 공부할 때 음악 듣지 않아서 알고 보니 처음으로 말하자면 랩을 들어본 분일 그럴 수도 수도 있는 있죠. 거죠. 아, 그러면 그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들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정말 뭐 저희가 고무줄 판결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법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정말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작자의 의견을 많이 맞아요, 참고를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원작자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결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예, 민사 손해배상은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요. 네. 저작권법 침해도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저작권법 같은 걸 형사법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밑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작권법 오늘 문제가 되는 이 법령을 따져봤을 때 남의 걸 그냥 무단히 베껴서 막 시장에 통용하고 뭐 모조품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친고죄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집행 그 기구이기 때문에 네.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면 고소가 있든 없든 피해자의 읍소가 있든 없든 수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지만 특별한 몇몇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야만 수사기관도 들여다봐라 라는 입법론이 녹아있는 법률들인데 전형적인 게 저작권법입니다. 그래서 유열 씨 같은 경우에도 원 저작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걸 만약에 정말 재판으로 가져가면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는 재판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법률에 이런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친고죄로 돼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요. 다만 이 유사도 같은 걸 문제 삼아서 아까 MC몽 사례도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아, 네. 그럼 민사로 내 창작물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돈으로 배상을 받겠다. 이런 조치는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번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 조치를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적어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클린하게 끝났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근데 반대로 좀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네. 아까 유튜브에서 그래? 얼마나 비슷한 거지? 이제 궁금하니까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뭐 이것도 표절이다 저것도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이제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고소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또 다른 법법 폐기가 될 수 있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단다거나 본인이 뭐 어떤 이용 후기를 쓰는데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쓰는 경우들. 그런데 명예훼손이란 건 어떤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요. 실제 사실을 기재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돼서 항상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한 게 맞아? 이건 공공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한데 그럴 때마다 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폭넓게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네.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을 면한다는 건 구성요건에 일단 해당하지만 이러저러한 행위가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사정 등이 인정되면 이거 처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정말 어떤 공공에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를 굳이 그럴 수 하지 있죠. 않아도 되는 얘기를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걸 공론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 공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죠. 워낙에 유명한 뮤지션이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이런 부분은 딱 여기를 표절해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음악적인 어떤 그런 축적된 부분을 다 폄훼한다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서술어를 쓰고 의견 개진은 처벌받지 않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일반 네티즌 분들도 유념은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소속사에서 문제를 삼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국면에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들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알겠으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어그로를 끈다든가 일단 뭐 이렇게 낚시 하는 말하는 경우도 그런 있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부분은 거의 전문가 어떤 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비판을 합니다. 분명히 네, 비판인데 맞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표절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멜로디는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르는데 반주를 들어봐야 되고 코드 진행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유사하고 똑같다. 그런데 물론 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 작품마다 이 사람 거랑 비슷한 게 계속 나오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듣다 보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의 양심으로서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까? 분명히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가 인기를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 전체에게 안 줘야 좋기 되는 때문에 거죠. 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지만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겨냥한 뭔가를 쓰게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쓴 거다. 항상 이를테면 아파트에서도 막 분쟁이 있고 이럴 때 막 서로 비방하는 막 공문을 붙이고 이럽니다. 그럴 때도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이 사람이 아파트의 어떤 발전이나 좀 효율성 있게 뭐 집행이 되는 그런 걸 위해서 한 거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비교적 폭넓게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인터넷에 보면 약간 네. 재미있게 뭐라고 하냐면 주어는 없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아, 얘기하니까 그런 거 주어를 많이 안 쓸 하죠. 때가 있어요. 누가 뭐 했다고 하지 않고 들으면 누군지 알 것 같고 대부분 네. 90%는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주어는 없이 이렇게 애둘러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참작이 되긴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가장 큰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예전에 뭐 이것도 실명을 얘기할게요.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들은 네. 이러저러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말이 정당하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나운서라고 하면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요. 집단이니까. 집단만 돼서 그래서 주어가 없다거나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모 씨 내지는 아주 희귀성인 편모 씨 이렇게 쓰지 않고 A 씨라고 쓰더라도 이 맥락 기사 내용 누군지 상세하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인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라도 이 기사 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 그 정도는 특정이 됐다고 봅니다. 투데이 잡스 3.0을 진행하는 이모 씨. 완전히 특정이 되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씨니까. 남성인 이모 씨. 그렇게 하면 뭐 안 쓰는 거나 쓰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썼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 주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판사님 판사 출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그렇죠. 네. 제가 하는 말은 주어가 없습니다. 어. 그 워딩에는 주어가 없습니다라고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죠. 이것도 특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완전히 특정이 특정이 되는 되네. 사례라고 봐야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한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해야겠습니다. 혹시나 뭐가 주의하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걱정. 아니에요. 뭐 저 없는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은 잘못을 저지른 게 확실한데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둘 다 어떤 무죄가 나온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네. 나고 특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표절 때문에 사람들이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15분 만에 편승해가지고 맞아요. 더 많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외국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가 만든 좋은 곡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걸 만드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네. 어떤 유명한 누군가가
비슷하게 차용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네. 그럼 이건 진짜 너무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설령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사회 전체도 볼 때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비단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상호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루이비통 닭이라는 상호로 치킨을 팔던 자영업자분이 계셨죠. 아 진짜요? 예, 루이비통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분 항변은 이랬어요. 루이비 통닭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호 금지, 사용 금지 가처분을 했고요. 법원이 받아들여줬어요. 보통은요, 통닭집과 이런 명품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루이비통, 샤넬 같은 것은 이런 상호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법적으로 그렇죠. 표현을 해요. 네. 저명성을 획득했다는 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다 한다는. 그런데 저명성 여부를 또 법원 단계에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입증을 했냐면 우리가 뭐 언제부터 론칭을 했고 유명 인사들이 드는 가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방을 불태웁니다. 맞아요. 재고가 남지 않게 네. 합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했어요. 아, 그러면 브랜드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저명하다라고 해서 저명성이 인정돼서 루이비통 닭은 안 인정되지 된다. 않았고요. 또 그러면 프라닭은 이 그러니까 생각 많이 저 하시는데요.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예. 저 좋아합니다. 프라닭은 처음에는 프라닭이라는 상호와 이 로고를 같이 특허청에 출원을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삼각형 로고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좀 전형적인 로고 로고잖아요. 모양이에요. 개스가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그건 물음표. 그렇구나. 그래서 안 받아들여줬어요. 처음에는 이 출원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자 이 업체 측에서 프라닭이라는 이 상호만 출원을 하고 이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 상호만. 예, 그래서 좀 이런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고 유사하게는요 샤넬 마사지샵을 샤넬 측에서 문제 삼은 적이 있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런 이런 여러 유사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는 버버리 패턴을 학생들 교복에 이 많이 체크무늬 쓰잖아요. 많이 쓰니까 네. 버버리 업체 측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쓰지 마라. 네. 그런데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이게 패턴이고 어떤 무늬면은 디자인권 아니야? 라고 하는데 디자인권으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상표권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 그걸 보면 버버리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권은요 국내 법에 의하더라도 출원된 지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고유성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자인권으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는데 버버리 패턴이란 건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패턴을 무단으로 차용한 거다.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갈 뻔했는데 이 관련 유관 단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2023년도부터는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중간에서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름 상호 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상호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걸 출원하기 전에 비용이 좀 들기는 하는데 변리사나 사실 변호사의 필요해요. 자문을 미리 받으시는 게 이게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괜찮지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빵 터졌을 때 문제. 근데 이게 막 프랜차이즈를 막 만들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네. 근데 변리사 비용이 비싸니까 이런 건 나라에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소상공인들을 같아요. 네,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법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컨설팅만 좀 해주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오. 이것도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식당 이름인데 해운대 암소갈비예요. 이런 거는 상표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해운대? 이게 왜 고유 해운대라는 이름을 왜 당신만 써야 돼? 그쵸. 암소갈비 소의 그냥 부위에 불과하다라고 예. 했는데 이 식당이 부산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엄청 유명하거든요. 부산에서 네. 관광객분들이 항상 들리는 유명한 식당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이 식당 간판이 특유의 서체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또 다른 식당에서 따라 쓴 거예요. 이 업체는 이걸 상표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고유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생각하고. 이거는 내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식당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영업을 한 곳에서 하면서 그걸 축적해왔던 그런 노력, 성과를 인정해서
결국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조 논쟁이 항상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비슷한 네. 일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레시피를 그 등록할 수 있어요. 혹시 저작권이나 아니면 상표권이나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죠. 있었잖아요. 덮죽 같은 네, 경우도 덮죽 그렇고 같은 경우가. 무슨 로제 떡볶이 무슨 이런 떡볶이들도 레시피를 그대로 차용했다 하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또 이제 법원에서 가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메뉴를 똑같은 거 하나를 개발하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매출 딱 생길만 하면 돈을 가진 누군가가 딱 먹어보고 베껴가지고 똑같이 내버리고 그치. 맞아요. 매장이 쉽죠. 더 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은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어요. 어, 사람 그래요? 이름을 딴 은인의 해장국이라고 네, 이제 네. 상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서울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같은 집이? 네, 그 은인의 해장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고 들어가니까 제주도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고 우리가 여기저기에 이제 이게 있다, 지점들이 있다 해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되게 잘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주도를 다시 가보니까 은인의 해장국 원조 그 집에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는 저희랑 상관없는 집입니다라고 저도 먹었었는데요. 써 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맛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도 맛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보니까 본사도 다르고 그럼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은인의 해장국 정말 그 원조집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타겠다.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유명세만 듣고 야 이제 서울에서 먹을 수 있잖아. 먹어보니까 맛있는 했는데 그 원조집 입장에서는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프겠다. 정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무슨 법률로 규율해야 돼? 네. 디자인이야, 상표야, 상호야?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비교적 포괄적으로 맞아요.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예. BTS를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다 숟가락을 얹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부정경제 방지법이 네.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걸로 수익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네. 요 얘기는 조금 다음 주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그렇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안 그래도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 미적분을 처음에 누가 발견했냐를 갖고 막술이 싸우고 막 흥미 제소하고 돋는데요. 경매도 있거든요. 미적분인데 흥미돋는다고요 지금 변호사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역시 우리 장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적분 얘기를 하니까 전 하루 쉴게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쓰는 법이다. 우리 장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오전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